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금 한 돈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금은방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사러 온 할머니를 왜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힘내서 놀라운 사연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들려드릴게요. 2024년 10월에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한빛금은방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김철민 사장은 이 동네 토박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지요. 그의 거친 손은 30년간 금을 다룬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가족사까지 훤히 꿰고 있는 정 많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 김 사장이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골목길을 뒤덮고 있던 오전 9시였습니다. 김 사장은 평소처럼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와 어깨를 움츠리게 했지요. 히터를 틀고 어제 정리해둔 장부를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9시 30분을 가리킬 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김 사장은 고개를 들어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분이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150cm도 안 되는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검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계셔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색이 바랜 남색 패딩 점퍼에는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검은 운동화는 밑창이 많이 달아 있었고요. 손에 든 검은 가죽 핸드백은 모서리가 해져서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마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지요. 할머니는 금은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진열장의 금반지들, 목걸이들, 팔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김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돈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김 사장은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금을 사러 오시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김 사장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어떤 것으로 해드릴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낡은 핸드백을 열어보셨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셨지요. 지갑 역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지고 지퍼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65만 6천 원을 정확히 맞춘 현금이 나온 것입니다. 5만 원권 13장과 만 원권 1장, 그리고 5천 원권 1장이었습니다. 돈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진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어서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김 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손자 결혼 준비하시는 건가? 요즘 어르신들이 금을 많이 사시니까 말이야. 아니면 딸 출산 선물이려나? 김 사장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선물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실 뿐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김 사장은 금한 돈을 작은 봉투에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 다른 부탁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작은 봉투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펜도 좀 빌려주세요.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요청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빈 봉투를 받아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김 사장이 슬쩍 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할머니는 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쪽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모두 핸드백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올 때와 똑같은 느린 걸음으로 금은방을 나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요. 김 사장은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음 본 손님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9시 정각에 문을 열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는 조용한 아침이었지요. 그런데 9시 25분쯤 되었을 때 또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어제와 정확히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같은 털모자, 같은 패딩 점퍼, 같은 운동화. 심지어 걸음걸이와 표정까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9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돈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김 사장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신 건가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제도 다녀가셨는데 또 필요하신 건가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또 필요해서요.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손님이 사겠다는 걸 거절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다시 65만 6천 원을 받고 금 한 돈을 봉투에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빈 봉투와 펜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적으신 후 조용히 나가셨지요. 김 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안 오시겠지?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3일째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9시 30분의 말입니다. 4일째, 5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10월 말 첫눈이 내린 날에도 빠지지 않으셨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한 달 동안 매일 65만 6천 원씩이면 무려 1968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요. 이런 거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정확히 9시 30분에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내고 똑같이 뭔가를 적은 다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지요. 그런데
그 속엔 뭔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몇 번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마음속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김 사장이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할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김 사장이 좀 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렇게 매일 금을 사신다는 걸 아시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모르는 일이에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지요? 이렇게 매일 많은 돈을.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나가셨지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지요. 할머니가 보험금을 받았다느니, 복권에 당첨되었다느니,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자신도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매일 금 구매, 수상한 할머니, 현금 거래 같은 단어로 말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 혹시 우리가 나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걸 어떻게 막겠어?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상해. 경찰서에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어떨까? 정확히 4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이었지요.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9시 30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 현준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돈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김 사장은 그날 유난히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돈을 셀 때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봉투에 무언가를 쓸 때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현준아, 어머니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몸은 힘들지만 내가 그랬듯이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할머니가 김 사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은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큰 상처를 품고 계신 것 같았지요. 할머니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김 사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김 사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경찰서 상황실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신가요? 김 사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금은방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금을 사가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벌써 4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상해서 신고드립니다. 상황실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시나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일 65만 6천 원씩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벌써 3천만 원이 넘어요. 옷차림은 평범한데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황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동대문 파출소의 이종민 경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종민 경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출소 이종민 경사입니다. 신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45일간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 패턴, 정확한 시간, 똑같은 말, 현금 결제, 봉투에 무언가를 적는 행동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이종민 경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네요. 내일 할머니 오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과연 할머니가 오실까요? 만약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라면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요. 저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느리지만 규칙적인 그 발소리였습니다. 김 사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9시 30분 정각. 금은방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그 할머니였습니다. 같은 털모자, 같은 패딩 점퍼, 같은 표정.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돈 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을 포장하면서 몰래 휴대폰으로 이종민 경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다. 15분 후 평복을 입은 이종민 경사가 금은방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경찰관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나가신 후였습니다. 이종민 경사가 주변을 살펴보며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금 사시고 나면 그냥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세요. 어디 사시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종민 경사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와서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이종민 경사는 오전 9시부터 금은방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골목 입구 달빛 커피숍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할머니를 기다렸지요. 9시 25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경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5분 후 할머니가 금은방에서 나오시자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2층 연립주택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경사는 멀리서 그 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매일 65만 원씩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통장을 만난 경사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혼자 사시고 소방관이었던 첫째 아들이 화재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지요. 이틀 후 경사는 다시 할머니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별대학병원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접수창구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이종민 경사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급히 몰려들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달려와서 지시했습니다. 혈압부터 재세요. 혈당도 빨리 체크하고요.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종민 경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혹시 자신이 따라다닌 것 때문에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응급실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병원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그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된 건가요? 이종민 경사는 그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원 같았지요. 할머니의 둘째 아들 현우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그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뇨가 조금 있으시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적은 없었어요. 이종민 경사는 고민 끝에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종민 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동대문파 출소 이종민 경사입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경찰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이종민 경사가 손을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범죄는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매일 금은방에서 금을 사시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 남자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은방이요? 어머니가 금을 사신다고요? 이종민 경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벌써 2달 가까이 매일같이.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그 남자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시는데 30분 후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 남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현우야, 회사 일 바쁠 텐데 어머니 때문에 나왔구나. 죄송해. 이종민 경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종민 경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경찰 이종민입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매일 금은방에서 금을 사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경사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 체념하는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결국 들키고 말았구나. 현우 씨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금을 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76세 노인의 눈물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요.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현우야.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현우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뭐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준이 말이야. 너희 형 현준이 기억하지?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소방관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종민 경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소방관으로 순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이었어. 동대문구 답심리동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 현준이가 출동했었단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날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현준이를 붙잡았다면, 아니야, 그 아이는 절대 듣지 않았을 거야. 남을 구하는 게 천성이었으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2층에 갇힌 가족이 있었어.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이. 현준이가 그 가족들을 구하러 올라갔어. 할머니의 마음은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현준이 뒷모습이 마지막이었구나.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하셨습니다. 현준이는 그 아이들을 모두 구했어. 하나씩 하나씩 안고 내려와서 안전한 곳에 맡겼지. 그런데 마지막 아이를 구하고 내려오다가 할머니는 속으로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이 영웅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지만 어머니인 나는 그냥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방화장갑이 없었어. 그날따라 소방서에 장비가 부족했나 봐. 현준이는 일반 목장갑을 끼고 구조에 나섰어.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미리 좋은 장갑을 사다 줬다면, 박순자 할머니가 오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장갑은 미끄러워. 특히 물이나 땀에 젖으면 마지막 아이를 안고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현준이 손이 미끄러진 거야. 그대로 12층 높이에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준아, 미안해. 어머니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가난해서 내가 죽었어. 이제라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종민 경사도 현우 씨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2년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5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이 재개발에 들어간 거야. 이종민 경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재개발이요? 박순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상금으로 50억을 받았어. 이종민 경사와 현우 씨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50억? 그렇다면 할머니가 매일 65만 원씩 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소용있어. 내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한 돈인데 이 돈만 있었다면 현준이가 좋은 장갑을 끼고 갔을 텐데. 현우 씨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 돈으로 현준이 같은 소방관들을 도와야겠다고. 이종민 경사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민 경사가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하필 금을 사셨던 거예요? 직접 소방서에 기부하시면 되는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 현준이 마음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작은 봉투에 담아서 소방관들 개인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이종민 경사가 더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금을 어디에?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소방서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울에 있는 소방서를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서울에 소방서가 25개 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곳씩 돌아가면서 금한 돈씩을 작은 봉투에 넣어서 정문 앞에 두고 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현준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저 젊은 소방관들이 우리 현준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현우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두고 와. 그래야 현준이도 편안할 것 같아서. 할머니의 속마음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이 일 말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어머니들은 내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해. 이종민 경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6세의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방관들을 위해 금을 두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당신의 손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좋은 장갑을 사세요. 소방관의 어머니가 드립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아, 어머니가 이 글을 쓸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온다. 그래도 참고 써. 내가 그랬듯이 끝까지 해볼게.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준이가 좋은 장갑만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다른 젊은 소방관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종민 경사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소방관분들이세요?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소방관 3명이었습니다. 소방장과 소방교, 그리고 소방사였지요.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소방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이종민 경사와 현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소방관들이 여기까지? 박순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김 소방장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찾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저희 답심리 소방서에 금을 두고 가시는 분이. 할머니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들킨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며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박소방교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CCTV에 할머니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니까 확인해 봤거든요. 최 소방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금 덕분에 저희가 좋은 방화장갑도 사고 구조용 로프도 새로 샀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소방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그런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이종민 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현준 소방교를 아시나요? 5년 전 답심리동 아파트 화재에서 김 소방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소방관들도 표정이 변했지요. 김 소방장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박현준 소방교요? 혹시 할머니께서?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김 소방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준이 형이 어머님이세요? 소방관들이 모두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 소방교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준이 형은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었어요. 저희 모두의 선배셨습니다. 최 소방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현준이 형이 아이들을 구하러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정말 영웅이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그때 계셨나요? 최 소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준이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민들 안전만 생각하셨어요. 그 가족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모두 현준이 형 덕분에요. 며칠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감동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도 소방관이에요. 할머니 마음 정말 이해해요. 작은 성금이지만 보내드려요. 대구의 한 주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현준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소방서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성금도 전국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보낸 5,000원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했지요.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전국의 소방관들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의 젊은 소방관 한 명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민수 소방교였지요. 정민수 소방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민수라고 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정민수 소방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현준이 형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지요.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민수 소방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갓 소방서에 들어온 신참이었어요. 현준이 형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민수 소방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민수 소방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현준이 형이 12층으로 올라가실 때 저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준이 형이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정민수 소방교가 현준 씨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12층은 너무 위험하니까 형이 혼자 다녀올게. 너는 아래에서 구조대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들으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정민수 소방교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현준이 형은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셨어요. 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현준이 형이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현준이가 좋은 후배를 두었구나. 이런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사회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업들도 소방관 안전장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박현준 소방교 추모사업회가 만들어져 전국 소방서에 방화장갑 1만 켤레를 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준아, 보고 있니? 내 덕분에 많은 소방관들이 좋은 장갑을 끼게 되었어. 이제 너 같은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오랜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의사가 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현우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할 일 다 했어. 현준이한테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평온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현준아, 어머니가 이제 내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오래 기다렸지?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병실에는 연일 전국의 소방관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현우 씨를 불러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집에 가서 현준이 방 책상 서랍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 좀 가져와. 현우 씨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목장갑 1켤레와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현준 씨가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남을 돕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 누군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 현준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 소방관들도 시민들도 모두 어머니를 도와줬단다. 이제 마음 놓고 내 곁으로 갈 수 있겠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준아, 정말 그랬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지켜주었어. 그리고 3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새벽 5시 30분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목장갑을 두 손에 꼭 쥔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현준아, 이제 어머니가 간다. 너무 보고 싶었어. 평생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온 소방관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를 모든 소방관의 어머니라고 불렀지요. 할머니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국민의 아들 박현준을 기리며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1948년부터 2025년까지 박순자. 그 옆에는 작은 동판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소방관들을 위해 전국 소방관 일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여 박현준 소방교 추모회를 정식 발족시켰습니다. 매년 6월 18일을 소방안전의 날로 정해 할머니를 기렸지요. 1년 후에는 소방관 안전장비 지원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소방관 안전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소방관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셨지요. 진정한 영웅은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긴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작은 사랑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정성이 온 나라를 움직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박순자 할머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소방관분들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우리 현준이가 꿈꾸던 세상이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누어야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